아, 뭐야? 어머니 비밀번호 또 바꿨어? 노인네가 진짜 왜 이래? 오빠, 전화 좀 해봐. 더워 죽겠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우리 왔어요. 엄마, 아니, 어머니. 사람 오라고 해놓고 도어락은 왜? 누구세요? 누구슈? 아침부터 남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당신 누구야?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전 주인 할머니. 그 할머니 집 팔고 이사 간 지가 언젠데. 당신들 뭐야? 당장 안 나가? 저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둘과 함께 살았던 68세 박영자 가명입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괌으로 4박 5일 호화 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문전박대당하는 소리를요. 네, 맞습니다. 녀석들이 야자수 아래서 칵테일 마시며 히히덕거릴 때 저는 이 집을 팔아치웠거든요. 30억. 제가 평생 김밥 말아본 돈으로 산 이 집이 녀석들에게는 당연한 유산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녀석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도대체 왜 친아들, 친손주가 사는 집을 몰래 팔아버렸냐고요? 그들이 저를 어머니가 아닌 성능 좋은 무료 가전제품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녀석들이 여행을 떠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시장통에서 마약 김밥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김밥을 말아서 아들 성훈이를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강남의 4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주었죠. 어머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 능력으론 전세도 힘들어요. 어머니 집 넓으니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싹싹하게 웃던 며느리 지은이의 그 말. 그게 지옥문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은 어머니가 들어와서 살림해 주세요라는 뜻이었고 친딸처럼이라는 말은 막 대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합가한 지 5년, 제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컸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귀하게 키운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먹을 줄 모릅니다. 엄마, 내 와이셔츠 다려놨어? 엄마, 오늘 아침 국이 좀 짜다. 지은이 입맛 싱거운 거 알잖아. 신경 좀 써줘. 출근하는 아들 입에 밥 더 넣어주고 나면 전쟁 2차전이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손주 둘 등교 전쟁이죠. 할머니, 내 체육복 어딨어? 할머니, 오늘 급식 맛없단 말이야. 햄버거 사 먹게 용돈 줘. 녀석들은 할머니를 걸어다니는 지갑쯤으로 압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신발끈이 풀려도 제 발을 툭 내밀며 묶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도 내 새끼의 새끼니 예쁘다, 예쁘다 하며 키웠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요. 의사가 무거운 거 들지 말래요. 그 아픈 손목으로 백화점 쇼핑백은 양손 가득 잘도 들고 다니더군요. 골프채 휘두를 힘은 넘쳐나고요. 가장 서러운 건 철저한 생활 분리였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질색하며 달려오더군요. 아, 어머니, 제 속옷이랑 어머니 몸빼 바지랑 같이 빨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노인네 특유의 냄새가 없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찜찜하게. 며느리는 제가 빤 빨래를 다시 세탁기에 집어넣으며 섬유 유연제를 들이부었습니다. 노인네 냄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녀석들 똥 기저귀까지 다 갈아준 내 손에서 냄새가 난다니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제가 끓인 꽃게탕과 갈비찜이 올라가죠. 제가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며느리가 묘하게 눈치를 줍니다. 어머니, 국 끓이시느라 더우셨죠? 먼저 드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끼리 오붓하게 얘기할 것도 있는데. 말은 존댓말인데 뜻은 너는 빠져라입니다. 결국 저는 아니다,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으마 하고 부엌 구석으로 물러납니다. 거실 식탁에서 하하 호호 웃음꽃이 피어나는 동안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나는 이 집의 유령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달력을 보며 쑥덕거리고 있더군요. 여보, 이번 괌 여행 숙소 말이야. 풀빌라로 잡을까? 애들이 수영장 노래를 부르잖아. 그래, 이번에 보너스도 나왔는데 지르지 뭐. 장모님 칠순 기념인데 최고급으로 모셔야지. 여행? 장모님 칠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 생일도 있었거든요. 사돈어른 칠순 챙기면서 겸사겸사 다 같이 가는 건가 보다 하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끼어들었죠. 너희 여행 가니? 괌이라니 좋겠구나. 나도 여권이 어디 있더라. 만료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네.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한참 뒤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여행은 친정 식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눈치 좀 챙기세요. 아니, 그래도 가족 여행이라길래. 엄연히 말하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죠. 촌수로 따지면 남편의 어머니 그냥 인척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가서 집만 되실 텐데 집에서 쉬세요. 아, 가는 김에 저희 집 비니까 강아지 뽀삐 좀 봐주세요. 호텔 맡기려니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가족이 아니다. 집만 된다. 개를 봐달라. 며느리의 세 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성훈아, 너도 같은 생각이니? 엄마가 너희 가족 여행의 짐짝이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엄마. 지은이 말이 맞잖아. 자긴 장모님 가시는데 엄마가 왜 껴? 분위기 싸해지게. 그냥 용돈 좀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나 피곤하니까 그만 좀 해요. 아들은 쾅 하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미소를 지으며 제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으셨죠? 정 서운하시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던가요? 요즘 시설 좋다던데. 거기 가면 말동무도 많고 좋잖아요? 이 넓은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폐기물 취급을 해. 요양원을 보내. 새벽녘 창밖으로 동이 터오를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남처럼 대해주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남이 누구인지 아니? 바로 집주인이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설거지통에 던져놓은 커피잔을 씻으며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백이동 1501호. 네, 내놓으려고요. 금매로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짐은 하나도 안 빼고 몸만 나갈 겁니다. 네, 다 처분해 주세요. 쓰레기까지 전부 다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괌으로 떠나는 짐을 싸느라 거실에는 캐리어 3개가 펼쳐져 있었고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꼈다 벗었다 하며 패션쇼를 하고 있었죠. 마치 저만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여보, 여권 챙겼어? 아, 맞다. 뽀삐 사료? 며느리가 현관 신발장을 나서다 말고 뒤를 돌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뽀삐 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반 컵만 주세요. 그리고 산책은 하루에 2번, 아시죠?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물건 물어뜯거든요. 제 무릎 관절 닳는 건 걱정 안 해도 개 스트레스 받는 건 끔찍이도 챙기더군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아주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마. 네? 편안한 곳이요? 아니, 산책 잘 시켜주겠다고. 어서 가라. 비행기 놓치겠다. 아들 녀석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신발끈을 매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문단속 잘하고 계세요.
문단속. 참 우스운 말입니다. 도둑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택시가 점처럼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거기가 너희들의 마지막 낙원이 될 테니.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부동산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어제 전화로 미리 언지를 줬던 터라 사장님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강남 요지에 있는 40평대 주상복합. 시세 30억.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매물이었으니까요. 사모님, 정말 이 가격에 내놓으시는 거 맞아요. 시세보다 3억이나 싼데요. 이거 소문나면 10분 만에 계약금 들어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잔금까지 4일 안에 치를 수 있는 현금 부자일 것. 둘째, 집안에 있는 가구랑 가전제품, 살림살이까지 전부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할 것. 네. 짐을 하나도 안 빼신다고요? 저기 저 비싼 이태리 소파랑 냉장고도요? 네, 숟가락 하나도 안 가져갈 겁니다. 매수자가 쓰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제 몸만 나갑니다. 사장님은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빨랐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서 성형외과를 크게 한다는 원장 부부였는데 아들 신혼집으로 줄 거라며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쏘더군요. 띵동 입금 3억 원 계약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평생 김밥을 말아 모은 피와 땀이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굽은 제 허리가 숫자로 환산되어 돌아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4일 뒤 잔금날, 즉 아들 내외가 귀국하는 날까지 이 집을 완벽하게 비워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삿짐센터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죠. 사장님, 여기 있는 거 싹 다 버려주세요. 옷, 책, 장난감, 사진첩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각해주세요. 오후가 되자 인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마대 자루를 들고 와서 아들 내외의 흔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이 마대 자루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 액자가 인부의 발길질에 밟혀 유리가 깨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제 가슴 속 응어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 물건들은 제게 추억이 아니라 저를 하며 취급하던 그들의 권력이자 오만이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야자수가 우거진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있더군요. 뒤로는 아들이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고요. 어머니 저희 도착했어요. 와, 여기 날씨 진짜 대박. 어머니는 뭐 하세요? 밥은 챙겨 드셨어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애가 지들이 기분 좋으니까 전화질입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교묘하게 돌려 텅 빈 거실이 보이지 않게 제 얼굴만 비췄습니다. 그래. 나는 청소 중이다. 아주 대청소를 하고 있어. 아유, 어머니도 참. 쉬엄쉬엄 하세요. 아참, 뽀삐 밥 주셨죠? 그리고 제 화장대 위에 있는 영양크림, 그거 직사광선 닿으면 안 되는데 서랍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끝까지 지 물건 걱정뿐이더군요. 그래, 걱정 마라. 아주 깜깜하고 영원히 빛 안 드는 곳에 잘 처리했다. 네? 철화하다니요? 넣어두셨다는 거죠? 끊어요. 데이터 나가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 위를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역겨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청소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30년 묵은 짐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빈 집에는 제 작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속옷 몇 벌, 낡은 앨범 한 권, 그리고 남편 위패. 그 넓은 40평 아파트에서 제 지분은 딱 그 보따리 하나만큼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 저 불빛들 속에 내 집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30억이 든 통장과 가벼운 몸.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0000 누구나 열 수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열 수 없는 번호.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0000으로 바꿨습니다. 매수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저는 지금 떠납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뽀글머리에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결연한 눈빛을 한 박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핸드폰 유심칩을 뺄 차례입니다. 톡 작은 칩이 빠져나오자 세상과의 연결이, 아니 지옥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유심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가장 빠른 길로요. 아들 부부가 탄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할 즈음 저는 정반대 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테니까요. 4박 5일간의 꿈 같은 괌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괌의 태양 아래서 아주 까맣게 탔더군요.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모범 택시 안, 그들은 여전히 철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한국 오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 여보, 집에 가면 에어컨부터 풀가동해. 어머니가 센스 있게 미리 켜두셨으려나? 아참, 오자마자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해. 나 느끼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봐. 도착했다고. 아잉, 오빠가 해. 나 로밍 요금 폭탄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시겠지 뭐. 뽀삐 산책은 잘 시켰나 몰라? 우리 뽀삐 보고 싶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뽀삐는 이미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되었고 김치찌개를 끓여줄 어머니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택시는 꽉 막힌 올림픽대로를 뚫고 드디어 그들의 보금자리, 아니, 전 보금자리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여행 가방 4개와 골프백 2개를 낑낑대며 내린 아들은 익숙하게 현관 도어락 커버를 올렸습니다.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삐비빅 삐비빅 에러 경고음. 뭐지?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091호 며느리 생일 삐비빅. 뒤에서 부채질하던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오빠 뭐해? 더워 죽겠는데 빨리 좀 열어. 애들 땀 흘리는 거 안 보여? 아니, 번호가 안 먹혀. 배터리가 나갔나? 비켜봐. 내가 할게. 아이 참 답답해. 며느리가 나서서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죠. 그때부터 며느리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문. 아들은 그제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돼 오니. 뭐야? 엄마 전화기 꺼져 있는데? 어디 나가셨나? 아니, 사람 온다고 했는데 어딜 나가?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노인네가 진짜 노망났나? 사람 피 말리게. 그때였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유, 어머니. 계시면 진작 문을.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러닝셔츠 바람에 목에 수건을 두른 덩치 큰 40대 아저씨였습니다. 손에는 곰팡이 제거제와 걸레가 들려 있었죠. 누구슈? 아침부터 남의 집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난리야. 아들 부부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요? 어머니,
아, 전 주인 할머니? 그 할머니 집 팔고 이사 간 지가 언젠데? 당신들 뭐야? 잡상이냐? 집을 팔아요? 무슨 개소리야?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내 명의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아들이 흥분해서 삿대질하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안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눈 있으면 이거 봐요. 잔금 치른 지가 이틀 지났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접수 끝났고 이 집 이제 내 명이야. 박영자 씨가 금매로 내놨길래 내가 샀다고. 됐어. 그제야 며느리의 눈이 계약서에 꽂혔습니다. 매도인 박영자, 매수인 김철수, 매매 대금 27억 원. 27억? 말도 안 돼. 시세가 30억인데 27억에 팔았다고? 미쳤어, 미쳤어.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나와 봐요. 이거 몰래카메라죠? 숨지 말고 나오라고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이태리제 천연 가죽 소파도 85인치 대형 TV도 아이들의 장난감도 심지어 커튼까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내 짐, 내 옷, 내 명품 가방들.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방마다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안방, 아이들 방, 드레스룸 모든 곳이 텅텅 비어 있었죠. 남아있는 건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새 집주인 아저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짐들? 할머니가 다 폐기물로 처리해달라고 하던데 사람 불러서 싹 다 싣고 갔어.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이요? 거기 에르메스가 몇 갠데? 샤넬이 얼만데? 으아. 며느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듯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자, 상황 파악됐으면 나가요. 나 청소해야 하니까. 그리고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또 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새 집주인은 그들을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질질 끌려 나온 아들 부부와 손주들은 복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광 무겁게 닫힌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그들의 인생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복도에는 4개의 여행 가방과 넋이 나간 4 식구만 남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은커녕 복도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보낸 예약 문자였습니다. 띠링, 성훈아, 여행은 즐거웠니? 나는 이제야 내 인생 찾아서 떠난다. 너희가 그랬지? 시어머니는 가족 아니라고.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니? 집은 팔았다. 내 짐은 내가 챙겼고 너희 짐은 너희가 말한 대로 쓰레기 같아서 다 버렸다. 아, 30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잘 쓸게. 너희는 젊으니까 능력껏 다시 시작해보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남보다 못한 엄마가. 문자를 읽은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서 문자를 훔쳐본 며느리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병신아. 너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팔아? 내 가방 물어내라고 해. 당장 엄마 찾아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못했으면 노인네가 저러냐고. 뭐? 내가 못해? 너는 잘했냐? 내가 맨날 냄새 난다고 꼽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지랄했잖아. 괌 가서도 엄마 짐 취급한 게 누군데? 웃기지 마. 오빠도 동조했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건 오빠였어.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당장 어디서 자냐고. 나 빈털털이란 말이야. 나도 몰라. 아, 진짜 미치겠네.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부부. 겁에 질려 앙앙 울어대는 손주들.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기생하던 그들이 숙주가 사라지자마자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한국은 지금쯤 한밤중이겠네요. 제 아들 내외는 잘 자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못 잘 겁니다.
30억 아파트에서 쫓겨나 좁디 좁은 며느리의 친정집 문간방에서 내 식구가 구겨져 자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아들 부부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돈어른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돈 있을 땐 우리 사위 최고지만 돈 없으면 남의 집 자식 취급하는 분들이죠. 그들이 겪고 있을 생지옥 안 봐도 비디오지만 상상만으로도 밥맛이 도네요. 이야기는 그들이 쫓겨난 직후로 돌아갑니다. 갈 곳을 잃은 아들 부부는 결국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20평대 빌라였죠. 처음에는 장인 장모도 사정을 듣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 며 제 욕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방 2개짜리 좁은 집에 어른 넷, 아이 둘이 북적거리니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밖에요. 게다가 녀석들은 괌 여행에서 쓴 카드값 수백만 원이 청구되자 당장 생활비 한 푼 없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가 변한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좁은 밥상에 김치찌개 하나 놓고 둘러앉았는데 아들이 눈치 없이 반찬 투정을 했나 봅니다. 장모님, 계란말이 같은 건 없나요? 애들이 김치는 매워서 못 먹는데. 그 말에 장모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봐, 김서방. 자네 지금 반찬 투정하나?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사는 주제의 계란? 계란이 요즘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니,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없으면 굶겨. 자네 어머니가 30억 들고 튀었는데 자네는 멍청하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나? 의사면 뭐해? 멍청하게 집도 못 지키고. 에잉, 쯧쯧. 제 아들 평생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자존심 하나로 사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 처가 식구들 앞에서 멍청한 놈 소리를 들었으니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겠죠. 하지만 대들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한술 더 떴다고 합니다. 엄마, 그만해. 오빠가 무능해서 그런 걸 어떡해. 아, 짜증나. 나 샤넬 백 엄마가 사줄 거야. 시어머니가 다 갖다 버렸단 말이야. 이년아, 너도 똑같아. 시어머니 구워 삶아서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놨어야지. 여행 가서 칵테일이나 처마시고 앉았으니 당해도 싸다. 집안 꼴이 아주 볼만했을 겁니다. 서로 탓하며 물어뜯는 아귀 다툼. 제가 그토록 당했던 무시와 눈치를 이제는 제 아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죠. 견디다 못한 아들은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병원을 하루 휴가 내고 경찰서로 갔더군요.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아니, 치매기가 있으신데 집을 팔고 사라지셨어요. 사기꾼한테 당한 게 분명합니다.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경찰관의 조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선생님, 박영자 씨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매하셨고 인감증명서 다 본인이 발급받으셨네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인천공항 통해서 정상적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이요? 어디로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어요. 본인 재산 본인이 처분해서 여행 가신 건데 이게 무슨 실종입니까? 어머니가 성인인데 가출 신고도 안 돼요. 돌아가세요. 아들은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치매? 사기? 끝까지 저를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로 몰아가려 했던 그들의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가 거래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저 박영자 씨 아들인데요. 어머니 계좌에 30억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이 어디로 이체됐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들이라니까요. 은행 창구 직원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을 겁니다. 고객님,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 불가능합니다. 위임장 가져오세요. 아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결국 아들은 청원경찰에게 끌려 쫓겨났습니다. 병원 로비에 털썩 주저앉은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빼고 나니 자신은 법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가 가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이 된 것입니다. 터덜터덜 처가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바가지였습니다.
오빠 찾았어? 돈 어딨대? 어머니 어디로 튀셨대? 몰라. 출국하셨대. 외국으로. 뭐? 외국? 와, 진짜 미쳤네. 노인네가 바람났나? 30억 들고 젊은 제비랑 도망간 거 아니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제비 소리에 아들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줄 알아. 너 때문이잖아. 내가 괌 가자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엄마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뭐? 웃기지 마. 괌 가서 제일 신난 게 누구였는데? 그리고 어머니 무시한 건 오빠가 더 했어. 오빠가 그랬잖아. 엄마 냄새 난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오빠잖아. 닥쳐. 이 악마 같은 년. 뭐? 악마? 너 말 다 했어? 이 무능한 마마보이 새끼가? 짝!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뺨을 올려붙였고 아들이 며느리를 밀치면서 좁은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뛰어나와 사위 멱살을 잡고 애들은 울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군요. 그날 밤 아들은 쫓겨나듯 집을 나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깡소주를 깠습니다. 안주는 1,500원짜리 새우깡 하나. 30억 아파트에 살던 강남 의사 선생님의 처량한 몰락이었습니다. 아들은 취한 눈으로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요. 제발 돌아와요. 잘못했어요. 지은이랑 이혼하고 엄마랑 살게요. 돈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돈 필요 없다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익십했습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이혼? 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닙니다. 어차피 그놈은 제가 돌아가면 다시 며느리와 붙어먹을 놈이고 제가 없으면 며느리를 탓하며 살 놈이니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더군요. 어머님, 오빠가 때렸어요. 저 진단서 끊었어요.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어머님이 증인 좀 서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만이라도 살짝 알려주세요. 어디 계세요? 30억 그거 오빠 주지 말고 저랑 반반 나눠요. 네?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 저는 며느리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흙탕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 돈이 없으니 변호사도 못 쓰고 서로 물고 뜯으며 바닥을 보이겠죠. 30억짜리 방패가 사라진 그들의 세상은 이제야 비로소 공평하고 가혹해졌습니다. 아, 엄마. 보고 싶어. 배고파. 그때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한 번만 먹었으면. 성훈아, 미안하지만 여기 김치는 귀에서 넣어줄 게 없구나. 그리고 넌 이제 남이잖아. 남한테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Cheers. 아, 인생이 이렇게 달콤한 줄 알았으면 진작 떠날 걸 그랬어. 여기는 뉴질랜드의 작은 해안가 마을 타우랑가입니다.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곳은 미세먼지도 없고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던 자식 먼지가 없어서 숨이 탁 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앞마당에는 라벤더를 심었고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봅니다. 청년 실업인이 이혼율 급증이니 하는 뉴스를 보면 문득 한국에 두고 온 짐짝들이 생각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아들 내외의 삶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궁금하시죠? 30억을 눈앞에서 놓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 부부는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서로 내 탓이다 하며 물어뜯던 그들은 제가 떠나고 3개월을 못 버티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위자료랄 것도 없었죠. 양육권? 서로 안 가져가겠다고 싸웠답니다. 내가 키워. 내 엄마 때문에 거지 됐잖아. 웃기지 마. 오빠가 가장이니까 책임져. 결국 손주들은 며느리의 친정, 즉 처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애들이 무슨 죄냐 며 거두셨다지만 사실 양육비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이겠죠. 며느리는 이혼하자마자 친정엄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팔아서 원룸이라도 구했는지 아니면 다시 새 남자를 찾아 나섰는지
소식은 끊겼지만 사치스러운 버릇 못 고쳤으니 어딘가에서 빚쟁이로 살고 있겠죠. 가장 비참한 건 제 아들 성훈이입니다. 의사면 뭐 합니까? 페이닥터 월급은 차 앞 들어오기 바쁘고 괌 여행 때 긁은 카드값과 밀린 생활비를 갚느라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김 선생, 어머니 집 팔아먹고 쫓겨났다며? 환자 볼 정신은 있어? 동료 의사들의 수군거림을 못 견디고 결국 병원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디 있냐고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고시원에 산답니다. 창문도 없는 1평짜리 방. 라면만 주구장창 먹어서 얼굴은 퉁퉁 붓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신 번호를 보니 한국 국가번호 82. 느낌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엄마 맞지? 나 성훈이야.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고시원비도 밀렸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엄마 돈 많잖아. 나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보내주라. 내가 엄마 있는 곳으로 갈게. 가서 효도할게. 응? 효도? 그 단어를 듣는데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30억 아파트에 살 때도 안 하던 효도를 고시원 쪽박 차니까 하겠답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구걸이죠. 저는 차분하게 아주 또렷한 한국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박영자라는 여자야. 그리고 여기 내 돈은 내 장례식 비용이고 내 노후 자금이야.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엄마, 어떻게 그래? 내가 아들이잖아. 핏줄이잖아. 핏줄? 그래, 핏줄이니까 안 죽이고 살려둔 거야. 남이었으면 넌 사기죄로 감옥 갔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번호 바꿀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미세스 박으로 불립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디랭귀지와 웃음이면 다 통하니까요. 오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웁니다. 평생 김밥 마느라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가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파트너인 할아버지 조는 저보고 스마일이 아름다운 레이디 라고 칭찬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냄새나는 노인네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정원을 가꿉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질색하던 깻잎과 상추를 텃밭 가득 심었습니다. 이곳 이웃들은 제 텃밭을 보며 원더풀을 외칩니다. 수확한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이웃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합니다. 박, 이 소스 고추장 정말 매직이야. 그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는 기쁨.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물론 가끔은 한국의 밤거리가 그립기도 하고 손주들의 재롱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결단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붙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요양원 좁은 침대에 누워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들은 엄마 언제 죽어? 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을 테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평생 엄마 등골만 빼먹던 놈, 이제라도 맨바닥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사람 구실하지 않겠습니까? 못 일어선다면? 그건 그놈 팔자고요. 지은아, 성훈아, 너희는 지금쯤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겠지. 부디 그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게 너희가 자초한 업보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다 갈란다. 건배, 나의 찬란한 노후를 위하여.